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그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2학습터죠. 초등은 2학습터, 중등은 온라인 클래스죠. EBS 옹클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연구 네트워크 지원단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자 사람들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1년 동안 했으면 이렇게 지원을 했는 네트워크 그 대표 교사가 이렇게 발표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학습터 실패했는 거랑 제가 탐구 프로젝트 했는 거 중심으로 50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저는 일단 파견을 나와 있기 때문에 제 학급이 없고 별도로 그냥 학생들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탐구 프로젝트 팀이 기본 제가 교사로 한 명이 들어가고 저희 학교의 20명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는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자, 일단 보시면 이학스터나 그 옹클이나 저희가 일단 도교육청 차원에서 뭐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죠. 시도 분담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지원센터가 없는 반면에 이학스터나 옹클은 국가에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공식적인 뭐 Q&A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탐구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맡았었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여기서 이학스토로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는 사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탐구 프로젝트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선생님들께 공유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은 제가 학생들이랑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접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피드백적인 부분에서도 이학스터랑 제가 웨일 클래스 네이버에서 하는 거 두 가지를 시도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밴드처럼 학생들 접근성이 높은 부분으로 조금 많이 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 두 가지가 이 이학스터랑 웨일 클래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이제 웨일 같은 경우도 강의를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좋으신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이학스터 화면인데요. 네, 이학스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뭐 교실을 한 3, 4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만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교실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했지만, 근데 제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하려고 했었던 하이파이브 챌린지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려웠던 점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그러니까 이게 원격 수업의 문제점이랑 또 똑같은데,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제가 뭐 시기마다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일정을 안내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학스터를 통해서 진행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학스터에서는 KBS에서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죠. 교육용 콘텐츠를 공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주고 제작을 해서 지금 네,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쨌든 원격 교육 2년 차기 때문에 이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웨일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실패가 있었거든요. 이 웨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웨일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그 선생님 우리 도교육청 기준으로 한 5월쯤에 교육용 상용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이 끝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웨일 스페이스를 구축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웨일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다르게 웨일 계정과 구글 계정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계정이랑 웨일 계정이랑 두 개가 별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실패했는 이 수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의 이 형태 혹은 뭐 어떤 LMS 시스템의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 학생의 의지 또 부모님들의 좀 지원도 있어야 되고 교사가 조금 상시적으로 보고 지도가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확인 및 연락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LMS 시스템에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을 겪었고 그리고 학습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뭐 클래스팅이나 이런 것들 썼었거든요. 근데 클래스팅이나 아니면 하이클래스 이런 학습방 이용할 때 장점이 뭐냐면 이게 좋던 싫던 간에 아니면 그 이 편의성과 관련 없이 학생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라도 학습방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탐구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학습에 e학스터 그런 교실이 있으면 거기에 일환으로 수반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를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저희가 이렇게 연구 컨퍼런스를 여는 거,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뭐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저희가 어쨌든 e학습터라는 플랫폼, 그리고 탐구 프로젝트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탐구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창의재단 걸 준용해서 운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에도 좀 고차원적인 심화 탐구를 하려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도 탐구를 함에 있어서 학교나 아니면 학급 단위의 좀 교육청 단위의 예산 지원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패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잘 갖추어졌을 때 이학습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지도를 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몇 가지 케이스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제 탐구 대회별로 이렇게 밴드 있죠. 그냥 학생이 사용하기 편한 플랫폼이 결국 최고였습니다.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한데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특정 학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혹은 어떤 학생들은 문자를 통해서 결국 학생이 쓰기 편한 걸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받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탐구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학급 단위 뭐 그렇게 되는 그런 방을 기본으로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학생들이 팀으로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대회를 한 6개 같이 팀으로 나갔었는데요. 자, 글이 엄청나게 많죠. 네, 이 밴드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내릴 수는 없는데 뭐 6월 달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뭐 관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생들은 제가 뭐 카카오톡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또 소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는 학생들이 편한 시스템을 만들면 그걸 쓰게 돼 있다. 그리고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구글이나 MS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글 쪽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지원단이나 현장 정보와 자문단을 하지만 외국 에듀테크 기업들은 그 국내 공식적인 AS 센터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더라도 거의 아름아름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다음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나 선택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특히 이학스터에 대해서 실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없으시면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자, 말을 너무 빨리 하나요? 네. 뭐 채팅을 써주셔도 되고, 그리고, 네,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 사례를 그냥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카톡을 녹음할게요. 자, 그러면 네, 제 사례를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뭐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에서도 뭐 했었던 내용인데 저는 학생들이랑 탐구 프로젝트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주제 중심 통계 탐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출물의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목적의식을 가지고 네, 이루어졌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저희가 통계 활용들 네,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통계청에 통계 연구회를 하면서 학생 지도의 일환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한 20여 가지 정도 진행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관심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의 섭취량 혹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라면 그러니까 라면이 자기가 주로 먹는 게 불닭볶음면, 진라면, 신라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탐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6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잡았었고요. 네. 아,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꾸미는 부분에서는 미흡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아주 독특하죠. 네, 아주 주제 선정이 평상시 관심사와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젠더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노벨상의 수상자들이 약간 남성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이과 계열은 예를 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은 전체 222명 중에 213명이 남자다. 그리고 흔히 문과 계열로 일컬어지는 노벨 문학상도 남자가 102명, 여자가 15명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자기 관심사를 바탕으로 잘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와 관련된 거는 제가 링크를 드릴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네, 실제로 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들이랑 했던 거는 제가 녹화본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올라갈 때 학생의 얼굴이나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녹화본보다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전부 다 구글 설문지로 설문을 받아서 스프레드시트로 연결을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미리 캔버스에 꾸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뭐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구글 설문지에서 학생들한테 뭐 설문을 하나 받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네. 문제 해결력 관련된 설문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설문지를 바탕으로 스프레드시트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에서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잘 아는 엑셀에서 하는 차트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시각화를 하거나 혹은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보통 시각화를 거의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들은 거의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의 관심사에서 시작하는 이 주제 중심 통계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지금, 네, 평택에 계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저는 뭐 학생을 선발하는 편이긴 한데, 이 통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학교에서
4에서 6학년 학생들한테 그 전체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하고 싶은 아이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8명 정도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완전히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이렇게 산출물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이게 결국엔 꾸준히만 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정규 교육 과정으로 했는 게 아니라 방과 후랑 주말에 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수학 교육 교과에 보시면 통계 포스터 만드는 게 수학 익힘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익힘책에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통계라든지 이런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인 정보와 소양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학년에 있어서는 어렵고, 근데 향후에 저희가 2022년 교정교육과정에는 이제 학교장의 재량으로 3학년부터 정보와 소양 관련 교과를 넣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보와 역량을 키워진 학생들 대상으로 5, 6학년 때 진행하면 아마 일반적인 학생들도 모두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게 막 엄청 뭐 영재성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없고,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그 한 명 빼고는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이나 영재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얼마나 꾸준히 케어를 하느냐, 학생이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이고, 근데 아마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 수학 교과나 뭐 사회 교과와 연계해서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충분히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었음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빅데이터 활용하기인데, 이게 제가 뭐 이번에 사실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이 지금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셨을 거예요. 제가 구글에서도 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에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대외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공공 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연속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대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인지, 정보인지, 사회인지, 그 교과 부분이 모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 교과보다는 수학 교과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도 이걸 자기 데이터 리터러시를 넣고, 수학에서도 넣고, 정보에서도 넣어서 뭐 융합 교육인가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수학적인 측면이 특히 초등에서는 교과 연계에 있어서 수학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빅데이터 활용하는 측면인데, 일단 데이터 활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단계를 거치는데,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냥 3단계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수집하기, 두 번째가 데이터 전처리하기, 세 번째가 데이터 분석하기 정도로 3단계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 수집하기 단계를 보통 주제 선정과 데이터 수집하기로 활용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공공 데이터나 통계 포털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전부 다 데이터 수집이고, 그 다음에 그 구글 트렌드, 썸 트렌드 뭐 이런 것 전부 다 트렌드를 알아보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전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거는 완전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제가 과거에 연수했었던 내용들 조금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옛날에 여기 있네요. 네, 충남교육청에서 옛날에 교육공공데이터 활용제 연수를 했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활용 교육은 뭐 데이터를 잘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낱개의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정보로 만드는 활동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각화나 이런 거는 워낙 그 교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이썬, R, 오렌지 3, 그 요새 트렌드는 좀 오렌지 3던데 뭐 아무거나 다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랑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제일 쉬운 건 이겁니다. 네이버에 데이터랩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랩.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랩에서 보통 검색어 트렌드로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합니다. 보통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최근에 어, 유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유행하는 거 혹시 선생님들 최근에 많이 보시는 거 있으시나요? 뭐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디즈니, 플러스 뭐 주제어를 OTT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체 혹은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성별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OTT와 관련해서 2021년 9월 18일에 되게 검색량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그럼 학생들이랑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걸 많이 활용하는 게, 자, 9월 18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의 검색 빈도가 엄청 올라갔겠죠. 16일부터 18일. 저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오징어 게임이 이제 9월 16일에 검색량이 가장 많아졌구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데이터의 호기심을 가지고 수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와 필요 없는 자료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자, 제가 데이터 활용의 예시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 자, 기초학력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봅시다. 물론 제가 요거를 조금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지럽게 돼 있긴 한데, 자,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학생들의 이름과 학생들의 성적, 등급 등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장학금을 주고 싶어. 혹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것만 조금 남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삭제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장학금 줄 친구를 가지고 싶어. 장학금 줄 친구를 뽑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필요 없는 데이터를 없애는 걸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없애진 않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통은 뽑아내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산출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보통 커플 지도 색칠하기 있죠. 포토로그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지도 색칠하기 앱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색깔을 칠해서 이제 범례를 만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감염병 환자 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대전이랑 세종이 좀 청정하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우리가 뭐 디자인 같은 거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 하나요? 얘를 뭐라 하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각화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두 가지 정도 통계랑 데이터와 관련해서 탐구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사례를 더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탐구를 했는지 알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요 탐구 프로젝트를 했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학스터랑 이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융합형으로 활용을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잘 활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학스터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고도화가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줌도 좋지만 초등 경우에는 이학스터 활용하면 정말 편리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특히 학생들 데이터 누가 기록할 때 이학스터는 이제 장점이 어 이제 강좌, 그러니까 화상 강좌와 이제 LMS가 통합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온라인 수업하는 거와 그리고 그 수업에 연계해서 자료 같은 거를 누가 기록할 수 있다는 점, 강좌 안에 전부 다 넣을 수 있다는 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탐구 프로젝트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안전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발명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 만들기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친구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학생들 안전지도 만드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왔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얘는 얘는 이제 올해 2021년도에 대상을 받았었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뭐 데이터와 레고로 알아본 우리 학교 안전 지도라고 해서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밴드와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탐구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에는 이학스토로 하려 했지만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는 6학년, 4학년, 1학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6학년, 4학년, 1학년이 있었기 때문에 1학년 학생이 이학스토를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소통을 하면서 카카오톡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위험 요소를 여기 보시면 네이버 밴드죠. 위험 요소를 학생들이 다 정리를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레고도 사고, 그 다음에 물병도 제작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캠페인 영상을 이런 식으로 레고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그러면 선생님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보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들이 잘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5, 6학년 학생들이고요. 얘들은 저희가 1, 4, 6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1학년이 한진 않았겠죠. 얘는 4학년, 6학년 학생들이 각자 제작을 했는 거고 제가 별도로 지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이 그냥 제가 주제를 던져주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레고로 만들어 보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전통적으로 생활안전지도나 어린이 타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생들이 이번 2021년 9월부터인가 이제 제공이 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되는 학교별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9월 달에 좀 발빠르게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 같은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에 있는 사고보상 통계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조사를 했고 이걸 바탕으로 캠페인 자료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앞에서 봤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before, after만 있는 거라면 두 번째 거는 이제 데이터가 조금 들어갑니다. 이건 4학년 친구가 만든 거라서 약간은 조금 네. 자, 그래서 이거 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공유를 했다라는 점이 이제 이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이고, 1학년 학생은 이렇게 보시면 열심히 종이 공책에 덮고 스티커 붙이고 자료 정리해보고 이 정도로 이제 네,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레고로 자기 것들을 만들어보는 활동 보이시죠? 네, 그래서 횡단보도 만들고 교통안전에 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괜찮은 프로젝트형 학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교육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는 학생들 장관상 받았는 작품이거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편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제가 천천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명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한 명 학생을 조금 지도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네, 여기 있네요. 네, 이 학생이 발표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만든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평택스 비추 6학년 박지민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인 동생이 있어서 함께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저는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고 1학년인 동생은 매일 혼자 등교를 하는 날이 많아서 동생의 안전이 걱정되어 학교에서 배운 7대 안전교육과 납침반 교육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괴와 실종 예방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발표 자료에서 발견했는 게 이제 주제를 선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유괴 예방교육과 실종 예방교육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괴는 가급적 자기의 이름표를 드러내지 말라는데 실종을 했을 때는 자기 이름표를 가지고 있어야, 인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이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반전 스탠글, 이런 걸 스탠글, 반전 스탠글이라 하죠. 네,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명품을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고, 네, 이렇게 색이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이렇게 보이고 올리면 이렇게 보이고, 네, 이런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학생이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들은 제가 그 학생이랑 문자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소통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저와 만든 단체방이나 그런 데다가 했었고, 6학년 학생은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학교방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산출물들을 각각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 글로벌 프로토콜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 중에 혹시 글로브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글로브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되게 유서가 깊은 겁니다. 이게 글로벌, 뭐 뜨긴 않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Global Learning and Observation to Benefit to 뭐 Earth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있는 그 환경에 대한 시민과학자를 양성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인데, 이제 1994년에 엘고 부통령, 그 당시에 부통령이 이제 지구의 날 4월 21일인가 22일에 이제 추천을 해서 만들어진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2015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넘어왔고,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과학부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2015년에 이제 초중고 통합으로 그렇게 받아서 2015년부터 21년까지 총 94개 학교가 참여를 했었고, 저는 여기서 2개 학교 몫으로 평택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죠. 네, 현아초도 있고, 뭐 현촌초도 있고, 세비초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청소년 과학 탐구 동아리라고 YSC라고 아마 선생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 YSC의 일환으로 이 글로브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애국과 관련된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강제화가 됐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탐구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기들의 연구 일지를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누가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10월 4일 이렇게 해서 네, 참가 학생부터 해서 기록자가 누구인지 적고, 그 다음에 기압은 1018이죠. 1018 헥토파스칼, 온도는 26도, 잠재 습도는 71%. 이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부분의 센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앱이 있냐면 바로 미터라고 불리는 앱이 있습니다. 기압계라고 불리는 앱인데, 그 앱을 다운받으면 이런 그 기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상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직접 이렇게 앱을 통해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를 기준으로 6방향이죠. 동서남북의 위아래. 이 글로브 프로그램에 있어서 하늘 위와 천정이라죠. 천정과 땅을 찍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정, 우리가 보통 그 운량이라 하죠. 구름의 양. 구름의 양을 측정할 때는 천정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 지역의 특정 시점에 구름을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남중고도 시간에 천정을 보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를 측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땅은 이제 랜드 커버로 하죠. 혹은 그라운드 커버라고도 하는데, 그 글로브에서는 이제 그 지역별 토양의 특성을 알려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한 곳이 이제 땅이냐, 풀이냐, 아니면 도로냐, 이런 것도 명백한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방향으로 측정을 거의 같은 시간에 학생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 일지를 바탕으로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 학생들의 탐구 사례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학년, 4학년 학생 2명으로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학생들이 이제 애국가에 있는 이제 가을 하늘 동화란데 높고 구름 없이 라는 거라서, 이게 글로브 엘레멘트를 보시면 우리 블록을 썼죠. 수막대라고 하기도 하고 수블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수블록을 쌓아서 Weather as of to Climate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하루하루의 날씨인데 이것이 모여서 as of to climate, 합쳐져서 기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서 기후로 만드는 글로브 엘레멘트리 활동을 학생들이 해서 이제 몇 달치 가을에 관련된 이 블록을 쌓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현아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구름 분류 차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분류를 하고 측정을 했는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보시면 그 평택 기준입니다. 평택 기준으로 구름의 높이, 그 기준으로 상층운이, 여기서 말하는 상층운은 약간 권운형 구름들입니다. 상층운이 33%, 중층운이 그 38%, 하층운이 76%. 요 구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구름은 사실 모양이 워낙 변화무쌍한데 대표적으로 10종 운종이 있습니다. 10종 운종이라 하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구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층운이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날아갈 때 가는 비행운뿐만 아니라 이제 권운이라고 해서 책권자를 씁니다. 이 책권자가 왜, 보시면 이게 책이 하나도 아닌데 왜 책권자를 쓰냐면, 옛날에 파피루스나 아니면 중국의 대나무 죽간 같은 거 보시면 둥글게 말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려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 책권자를 써서
이렇게 권운형 구름들은 이제 상층에 있는 구름인데 학생들이 이걸 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층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알토라는 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알토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서 봤을 때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라고 했을 때 한 중간 정도 높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음인데 완전히 높지는 않은 거 우리가 알토라고 하는데 알토 스트라투스나 알토 큐뮬러스 같이 그 완전히 높진 않고 중간 정도의 높음을 우리가 이제 중간 구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층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구름들을 하층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보시면 스트라투스랑 안개, 포그가 있는데 선생님들 아마 그 5학년 과학 시간에 요거는 학생들한테도 짚어주실 건데 안개와 층운의 차이점은 떠있는 높이의 차이죠. 그래서 관측자 시점에서 떠있는 높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안개나 층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똑같은 성분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구는 일반적으로 수직형 구름 혹은 대립성 구름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쭉 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층운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름의 기본적인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을 하늘에는 어떤 게 많이 보이냐면 자 보시면 어, 낮 시간대에는 저군이 44회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측된 60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총 60일간의 그 가을의 탐구 기간을 기준으로 44일이 이제 저군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건 제가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3년 동안 측정을 해오는데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저군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저군이란 건 흔히 말하는 뭉게구름을 뜻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스푼 클라우드, 그러니까 스푼에 떠 있는 그런 그 거와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군이 제일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빈도수로 따졌을 때 비가 오는 구름은 정난운과 난침운 이 난자가 혼란하는 난자거든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구름은 이제 5회 정도 보였다. 그다음 저녁 시간에는 이제 권운이 제일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저군의 거는 줄어들고 권운 계열, 그러니까 권운이라든지 권저운이 조금 많이 보인다. 권충운은 되게 보기가 희귀한데 그것도 관측이 되었네요. 학생들 기준으로. 그래서 비도 많이 오더라. 그래서 비가 확실히 많이 오죠. 저녁 시간대.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부분도 탐구를 지도하면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상청 자료도 분석하고 애들이 Weather as up to Climate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했을 때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8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이라 말하는 8월에서 9월, 가을로 넘어감에 따라 맑은 날이 많아지고 비 오는 날은 줄어들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보았을 때 이제 가을 하늘 맑고 높고 공활한 데에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 유추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가을 하늘이 높은 거는 그 이렇게 구름의 높이가 아니라 그 가을에는 그 미세먼지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빛의 산란이 더 높이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냥 더 높게까지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구름의 높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냥 비가 그냥 좀 더 적게 오는구나 정도로 맑은 날의 비중이 많다는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초등학생의 탐구다 보니까 제가 결론에 그렇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애국가가 1936년 당시에 지어졌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탐구를 했었다. 그래서 뭐 이런 결론을 냈다라고 해서 이제 최우수상을 학생들이 받았고, 네, 개별 활동으로는 뭐 금상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뭐 좋은 결과를 가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글로벌 대기권 프로토콜에까지 대해서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이학습터 실패지와 그 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그 플랫폼이라는 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이 성공해야 하는 건 맞아요. 저희가 이학습터라든지 이런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단위를 넘어서 이제 교육청 단위를 넘어서 전국 단위의 사업이고 점점 개선이 돼가고 있고 일단 국민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플랫폼은 도구이기 때문에 본인의 적합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학습터 쓰다가 실패를 하니까 웨이 클래스 가니까 실패를 하니까 그냥 학생이 쓰는 걸로 넘어갔죠.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갔으니까 플랫폼은 결국 도구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은 우리 서비스의 지속성 측면과 공식적인 Q&A 센터의 존재가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화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는 조금 Q&A라는 기능이 상당히 조금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은 특히나 통합적 기능이 좋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등과의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탐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생의 자료를 누가 기록하기에 이 학습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지만 학생들과 탐구할 때는 이제 이 학습터의 강좌 기능을 이용해서 강좌 안에 강의를 여러 개 개설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는 학생들과 이 학습터를 기반으로 탐구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21년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파견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학습터를 하면서 실패했던 이유,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가 꾸준히 케어할 수가 없고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 학생들이 없었다. 파견 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탐구 프로젝트들은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선생님들 전부 다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시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굳이 여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 학습터나 아니면 그냥 온라인 학습 전반 아니면 그 정보화 기기 전반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중학교 사례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생들도 지도를 가끔씩 하는데요. 어, 근데 중학생들은 이게 얘는 고등학생들인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 그 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탐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중등학생들 기준으로 얘들은 어쨌든 그 1등을 했는 보고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학생들 이름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고등학생들 3명이고요. 고1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명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그 탄소 중립이잖아요. 2050년 LEDS라고 해서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 그게 핵심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했던 게 그 당시에 2050 레즈 이게 시작이 될 때, 그 착수 보고회를 할 때, 그러니까 2020년 초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보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 너희 원자력이 있고 창의력 되는데, 이 원자력을 가지고 탄소 중립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면, 이 출제 위원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랑 지도를 했었는데, 얘들은 그냥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뉴스, 연합뉴스나 기후변화 홍보 포털에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얘들은 좀 논문 형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병옥의 이인의 원자력 발전의 온실가스 저감 기여도 이런 논문을 조금 레퍼런스를 했고 이재용 씨가 말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은 좋고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부각하는 그런 논문들을 아주 시적절하게 잘 끌고 왔죠. 그래서 그렇게 끌고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논문을 조금 직접 인용을 좀 많이 했죠.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직접 이런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인용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환경부 주도하에 논의되는 2050 레즈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일단 넷제로의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발전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의 이런 경제성과 친환경성이 그 기존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무시되고 있다. 라는 걸 이 논문을 통해서 전부 다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환경의 대응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분산 전원이라고 하는 이런 수력 원자력의 보고서,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의 보고서, 연구 보고서까지 이제 인용을 해서 학생들이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을 이제 환경적 경제성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고등학생들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뭐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대세가 좀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이다 보니까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자료가 제가 조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뭐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유튜브에 있긴 한데, 그 학생들이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중학생들도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 상위 대회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들 지도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지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사람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장 앞으로 지속성의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안정성의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연구 네트워크 컨퍼런스 대표 교사로서 진행하는 이렇게 50분간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남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